이걸 차마 북한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회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소독해서 썼거든요. 100도씨. 그냥 대장염이다 이러면은 그냥 매트리스 마다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운동장 한 5바퀴만 뛰면은 땀 한 번 쭉 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뭐 약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아니면 사관장에 야, 오늘은 그냥 아침을 주지 말라고, 아침밥을 뭐 굶기라고 그러던지. 솔직히 그 절단됐다 해도 거의 뭐 마취약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당시 287 군부대에서 자동차병 부대에서 위생지도원으로 근무했던 강혜룡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17살에 이제 고등중학교 졸업해서 8월 달에 군대에 나갔거든요. 그 자동차병 운수대대에서 이제 위생병으로 10년 동안 군복무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보다도 솔직히 그게 이제 군대 후방 물자 수송이죠. 뭐 이제 우리 뭐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쌀, 뭐 저희가 후방 물자 수송 그 위에는 이제 그 북한에도 좀 약간 돈 많은 사회 사람들, 이제 북한 말로 뭐 던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던주한테 자동차만 빌려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던주를 물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뭐 암암리에 그런 장사를 하거든요. 부대에 좀 우리가 자동차에 그 채울 이제 연료 같은 것도 좀 받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 러시아 차들, 제가 있을 때는 다 러시아, 이제 그것도 한 막 30년 전에 그런 자동차들이거든요. 동풍어라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이 그때 한 10대인가 12대인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북한도 이제 뭐 이런 자동차는 만들 수는 있는데 좀 돈이 좀 없어서 대중 이제 생산하기에는 좀 하여튼 부족하다 뭐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생산한 태백산이라는 자동차가 그 한 대 있었습니다. 뭐 부대마다 뭐 말이 우리는 운수대대지만 태백산 자동차 한 대, 그 자동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 배치 받고 나서 이제 중대장 정치지도원이 이제 위생지도원을 좀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돼서, 위생지도원이라 하면 여기 한국에서는 뭐 의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무병 강습소 6개월을 졸업하고 뭐 약초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솔직히 뭐 위생지도원이 할 일이라는 게 뭐 다 20대 군인들이다 보니까 그래봤자 많이 앓는 병이 뭐 이제 뭐 설사나 뭐 결핵 환자들도 좀 많긴 했거든요.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엔에서 약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위생지도를 하면서 하여튼 그 약이 이제 뭐지 후방 공급소에서 약 같은 거를 군의소까지 받아오면은 또 군의소에서 다 중대별로 그 약을 배포를 하는데, 결핵 환자들이 군대 내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결핵약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약 같은 거를 좀 사회 좀 이제 조절을 해서 또 좀 많이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결핵약 같은 것. 네. 그때 당시 그때 화폐 교환하기 전이니까 위생지도원 계급이 중사였는데 중사 월급이 180원밖에 안 됐거든요. 180원이면 뭐 솔직히 빵 뭐 하나 아니면 담배 두세 가지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한 알에 뭐 그때 한 평양에서 생산하는 진짜 그때 당시 막 북한 돈으로 막 1,200원, 거의 뭐 쌀 한 킬로 정도 값하는 그 고양이 담배가 있었는데, 그 담배를 피울 정도만큼 네, 그렇게 좀 여기로 말하면 이제 좀 완전 꿀보직이죠.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는 딱히 없긴 한데 뭐 좀 약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훈련 중에 뭐 누구 다쳤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군의소 가서 이제 좀 같이 환자 데리고 뭐 치료한답시고 이제 땡땡이 치기도 하고, 뭐 거의 뭐 편하게 하죠. 그 무슨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피 같은 거 나게 되면 우리가 뭐 훈련하다가 뭐 행군 같은 거 하다가 이제 피 같은 거 나게 되면 그 풀 같은 거를 찌워 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뭐 응급처치로 뭐 아니면은 뭐 솔직히 뭐 설사 같은 거 걸리게 되면 그냥 매트리스 마다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운동장 한 5바퀴만 뛰면은 땀 한 번 쭉 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뭐 약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아니면 사관장에 야, 오늘은 그냥 아침을 주지 말라고, 아침밥을 뭐 굶기라고 그러던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뛰기 싫어서 오히려 아파도 이제 안 아프다 그러고 이제 그냥 꾹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군대 병원이 너무 이런
열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절단됐다 해도 거의 뭐 마취약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통증을 다 이제 견뎌내면서 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와, 그 차이가 너무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이걸 차마 북한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때 진짜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소독해서 썼거든요. 100도씨.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배우고 보니까 솔직히 100도씨에서는 이제 세균 같은 거는 죽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죽지를 않거든요. 꼬즈 같은 것도 다 소독해서 쓰고 거기 보면은 일회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수급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 뭐 소독을 해서 썼거든요. 그걸로 이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다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참 너무 열악하다. 거기 의료 환경은. 네. 저희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 있을 때도 뭔가 이제 딱 뭐 우리 보통 맹장 충수는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했는데 여기를 눌렀다가 딱 뗐을 때 그 아프거든요. 그 진짜 이게 충수 맹장염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일단은 진단을 내리는 게 뭐 우리 뭐 군의도 하여튼 뭐 그래도 나름 6년 이제 김영직 군의대학이라는 데서 6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나름 그 자기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군의 진단 하에 이제 뭐 우리 대대 안에서 뭐 그 할 수 있는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대대에서 커버 못 치면은 안 되면은 뭐 이제 군단 이제 60코 병원에 이제 후송하는 거죠. 치과요? 치과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치과를 그냥 저희는 그냥 뭐 페니실린이나 그 주사 그냥 항생제 그냥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빨이 썩구나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 뭐지 이제 우리 플라이어 벤치 플라이어로 이제 그냥 바로 발치하고 그냥. 네. 아니 북한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 진짜 그 먹는 것도 열악한데 뭐 이빨 썩어서 뭐 항생제 맞는다 이런 그런 거를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때 당시 20대고 아니 이빨이 뭐 그 예를 들어 저희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는 이빨이 썩는 이유가 뭔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는다고 그런 좀 인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북한에 뭐 아니 사탕도 뭐 명절 때나 한두 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뭐지 이빨이 썩을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그 딱히 그리고 북한은 보통 아편 같은 거를 좀 조금 심거든요. 개인들이 아편이 이제 다 피고 나서 그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진액을 따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네 그 설사할 때 이제 막 며칠 내내 하던 설사도 그 아편 그 진액을 먹으면 바로 한 방에 그냥 이제 딱 낫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왜냐하면 그게 내성이 생긴다고 저희 군대 때도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진짜 도저히 이거는 뭔가 그냥 대장염이다 이러면은 그냥 앞병 같은 거를 그거 조금씩 좀 먹긴 했었어요. 그거를 아니면은 그 앞편 그 꽃인가 그걸 달인 물 그거를 좀 한 컵 정도씩 마시기도 했고.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걸 거의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집들이 다 이런 그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그 한 요 정도 되는 다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 무슨 이제 제철에 따라서 뭐 시금치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아편을 한 4개 5그루씩 심거든요. 그냥 그걸 마약이라고 생각을 안 했나? 근데 마약이라는 건 알고 있긴 있었는데 뭐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막 법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었겠죠. 탈북준비요? 제가 2000년에 군대 나가서 2009년 5월 달에 제대됐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가족 친척분들이 다 남한에 다 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신원조회도 간 거예요. 저 모르게 이제 제 입당 문건이 계속 청정지국에도 올라가는데 그게 계속 받고 이제 보통 남자애들이 군대 나가게 되면 다 그래도 나름 입당을 하려고 하거든요. 10년 했는데도 입당 못하면은 야 그거 좀 어디 좀 군대 때 좀 약간 모자란가 좀 부실한가 좀 약간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저는 10년 이제 그때 당시는 군복무 했어가지고 아예 한국에 올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도인데 2008년도 그때 붉은기 쟁취운동 한다 하면서 그때 총정치국에서 뭐 되게 엄청 대잡아군 사람이 왔는데 장군님은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 이제 제대되면은 다 직업도 해줄 거고 우리 장군님은 부모님은 상관없다 너만 이제 마지막까지 잘하면은 뭐 입당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야말로 어머니 동생들 다 배반했지만 뒤집어도 거꾸로 세워놔도 바로 세워놔도 나는 김정일 장군님의 병사다. 나는 절대 장군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진짜 각오가 있었는데 군복 벗는 순간부터 이제 감시 붙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20대를 10년 깡그리 다 바쳤는데 이게 좀 뭔가 허무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또 이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딱 제대되는 순간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마치 범죄자 뭐 취급 당하듯이 저를 감시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예고 없이 밤 12시에 막 문 두드려 가지고 이제 인민반장한테는 이제 그 숙박 검열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 집 식구 몇 명, 누구 그 식구 외에 좀 그런 이상한 뭐 인원이 있으면은 그 증명서가 없으면은 진짜 어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서 검열 같은 것도 다 하거든요. 그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 쪽에서 계속 보냈는데 도저히 여기서 이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뭐 가족들 다 이미 가 있는데 솔직히 북한에서는 군복 입었을 때는 뭐 범의 가죽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군대 위상이 뭐 그렇게 좀 높다고 봐야죠. 일단은 감시받고 하니까 또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브로커라고 왔는데 좀 한 50대 그 어떤 좀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이제 가면 된다는. 그래서 이거 가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나? 하여튼 저 엄청 그때 쫄려가지고 그랬는데 10호 초소라고 있는데 3개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그 진짜 10호 초소라는 게 북한에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딱 그 초소 앞에 한 5m 정도 앞에만 가도 이게 막 벌써 심장이 막 떨리고, 그 북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는 건데, 그 이제 브로커분이 뭔가 증명서 같은 거 보여주더니 이제 그 10호 쳐서 그 단서가는 애들이 딱 보고로 격리를 하는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그 10호 쳐서를 3개 넘기고 좀 걸어가니까 구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 집에서 이제 막 그 1호 사진이라고, 이제 북한 이제 막 그 뭐 김일성, 김정일 그 1호 사진 그 막 찍은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구분이.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이제 사회 뭐 나름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나 군대에서나 나름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일 잘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군대를 실려든다면 뭐 전투 훈련 잘하고 뭐 전쟁 대비 뭘 북한 정부에서 봤을 때 이제 당에 충실하고 좀 많이 이바지했다 뭐 이런. 그렇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막 평양 가면 이제 막 금수산 기념 궁전 뭐 이런 그 방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저도 나름 북한 군복무 할 때 좀 저 김정일 좀 한번 손이나 한번 좀 잡아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김정일 손 한번 잡고 뭐 김정일 한번 숟가락 뭐 들었다 놓고 잔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은 그게 뭐 3대 내려갈 수 있는 뭐 가보라고 할 정도니까 뭐.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뭐 혹시 직업이 뭐냐 했는데 그런 건 자기한테 묻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밤 12시에 이제 그분 이제 손 잡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데 11월 7일 날에 제가 넘었거든요. 그 아저씨는 이제 엄청, 본인은 이제 막 장화부터 이제 그 물 하나도 안 새는 꼬무 바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 잠수할 때 입는 거, 그걸 입고 저는 그 추운 날에 하여튼 그 군복 바람에 그냥 같이 넘었는데, 제 기억에는 두만강 딱 건너니까 그게 아마 연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부터는 저 사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북한 브로커가. 자동차 이제 승용차 한 3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차가 뭐 2번째 설 때도 있고, 아니면 제 차가 뒤로 갈 때도 있고, 하여튼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하나 몰랐는데 그게 아마 공안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길까지 와서 그 연길 브로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군복을 다 버리고 이제 그분이 사준 옷을 입고 신발 같은 것도 다 입고 이제 지약을 하나 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약을 내주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선족 브로커였었는데 좀 그런 상황을 이제 많이 아니까, 어차피 너가 가다가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잡히면은 그냥 이거를 먹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지약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족 브로커한테 저를 넘겨주는데 뭔가 잡지 같은 거 사주면서 들고 어디 근처에 서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툭툭 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 하루 정도 있으니까 이제 또 북한 사람들이 한 명, 2명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는 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 창문 쪽에서 앉아서 그냥 자는 척 하고 뭐 그러면서 했는데 뭐 그때 뭐 만약에 잡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검문하는 게 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여행 증명서 보자는 말도 없고 그냥 저는 살짝 자는 척 했는데, 태국까지 와서 이제 저 그 메콩강이라는 걸 건넜었는데, 그때 메콩강에 와서 그때는 지약을 바로 그 메콩강에 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메콩강까지 오면은 거의 다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 다시 북송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태국 그 어딘가 감옥에 저희 수감했었거든요. 거기 한 2, 3일 있으면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뭐 하여튼 호송돼 가지고 방콕까지 왔거든요. 방콕까지 와서 방콕에서 또 이제 방콕 수용소인가 하여튼 그 수용소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 이제 한 사람씩 거기 조사를 받거든요. 또 나가서 뭐 언제 탈북했고 똑같이 뭐 어떻게 뭐 누구 있고 여기 한국에 누구 있나 그런 조사를 또 받아요. 먼저 국정원 직원분한테.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조사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여권 같은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12월 16일 날 밤에 새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저는 이제 군복무 했어가지고 그 미 국방부인가 거기서 따로 저는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지도 같은 맵 보여주면서 이제 뭐 저희 뭐 이제 원산에 이제 주요 이제 군 시설 같은 것들 뭐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국방부 조사를 한 그때 제가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한 일주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사라는 게 그거죠. 제 중대에 있을 때 뭐 어떤 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각이 다 나가지고 하여튼 다 썼거든요. 그리고 막 뭐 그런 조사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국정원에 들어가서, 예, 그냥 국정원에서는 따로 딱히 한 게 없었고 그냥 이제 뭐 그 일가대로 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시켜주고 이제 그 국정원 직원분들이랑 너무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국정원 하나원 때가 참 그 편안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뭐 나름 내 20대 청춘을 바친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 그래도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나름 조국 보위 뭐 그런 이제 군대에 대한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엄청 통일병사가 되었다 이런 그런 심정으로 일단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또 너무 허무하다. 나의 20대를 그냥 진짜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이제 꿈을 더 잘 펼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좀 뭐 좋았기도 하고 좀 뭐 좀 그런 한국에 와서 보면은 좀 너무 좀 아까운 청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저요? 안경은 저도 이제 제대되기 전에부터 착용했거든요. 근데 제대되기 전에도 눈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오니까 이제 다 시력을 다 안경사들이 맞춰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스스로 눈이 안 보이면 장마당에 시중에 나가서 그냥 안경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가. 본인이 알아서 보고 이거 좀 괜찮네 하면은 이제 그 대충 시력이 좀 잘 보이네 하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눈이 내가 왜 안 좋은지, 시력이 그냥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 자각 자체를 아마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을 거예요. 저게 연자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체질이 크기 때문에 굶어죽던가 영양실조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멍청한 망신 당하기 싫으면 운동을 경험하면서 계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자녀한테 투자해서 운동을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